이 안에는 PIC18F47Q10이라는 디바이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점퍼 와이어인데요. 이 핀들하고 핀들 사이에 가끔 이게 핀으로 이게 점퍼 날려서 신호를 딴 쪽으로 라우팅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오늘 실습에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얘는 없을 거고요. 실제 이 안에 있는 회로 구성 그대로 사용해서 데모 및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터미널을 이용해서 UART 시그널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것들도 한번 해볼 거고요. 마지막 실습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하이퍼 터미널 같은 것들을 사용하셨던 것들이 있으시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테라텀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오픈소스 기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금 위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설치하시는데도 용량이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받으셔서 설치하시는데도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한 내용들이 전체 그냥 소개 한번 해드릴 거고, 랩 1부터 5까지 프로젝트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GPIO 이용해서 LDO를 이제 토크시키는, 또는 이제 딜레이를 줘서 내가 원하는 딜레이 시간을 정확하게 구현한 다음에 동작시키는 내용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또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LED를 한번 구동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메인문에서 LED를 구동해보고 메인문에서 딜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LED를 한번 껐다켜보고요. 타이머라는 것도 이용해 보면서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제 한번 활용해 보는 것까지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UART 베이스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PC 쪽에서 이제 MCU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이제 MCU가 처리하고 다시 돌려보내주는 형태의 UART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마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는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아마도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UART 통신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코드들을 만들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레지스터들하고, 그리고 어떤 인터럽트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함수들도 많이 만들어서 쓰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프린트F 부분이라고 써놓은 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데에서 프린트F 부분을 쓰셨던 거랑 똑같이 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MCC 기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MCC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를 굉장히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것들 프로젝트는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코드에서 정말 처음 하신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 거고, MCC 기반으로 하는 이 UART 동작을 하는 프로젝트는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익숙해지시고 나서 이게 좀 더 개발하는 시간들을 좀 더 줄이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하는 툴이라서 소개 차원에서 랩 5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진행할 내용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MCC를 이용해서 이제 빠르게 개발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MP랩 XID라는 거에서 이제 프로젝트도 만들고, 그리고 프로젝트도 만들고 컴파일해서 우리 MCU 쪽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까지 모든 내용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전에 말씀드렸던 이 MCC라는 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내가 원하는 코드를 생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별 실습은 실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코드를 변경해서 동작하는 것까지 계속 랩 1부터 5까지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처음 참석하신다라는 기준 하에 진행을 하는 거라서요.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동작시키는 거 계속 익숙해질 수 있게끔 계속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할 거가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 방법이고요. 요 내용을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서 개발 환경이 설치가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개발 환경을 이제 전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개발 환경을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www.microchip.com 하시고요. 슬래시 하시고 MP랩X라는 거를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npdep x id라는 거는 이제 PC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보시면 뷰 라스티스트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시면 npdep x id 윈도우 버전, 리눅스 버전, iOS 버전 이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pdep x라는 거는 사실 자바 위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운영 체제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사실 인베디드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딴 데서 개발하시는 분은 못 보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윈도우 위에서 개발하신 것 같고요. 사실 리눅스는 한 분도 못 뵀고요. iOS는 몇 분을 뵙긴 했는데 대부분 윈도우를 쓰고 계십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세 개 다 버전이 달라지면 그 버전에 맞게 똑같은 화면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하셨든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PC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만 다운로드 받는 거기 때문에 컴파일러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컴파일러는 우리가 8비트를 쓸 거기 때문에 XC8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XC8 컴파일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징들이 좀 나와 있고요. 마지막 버전은 버전 2.20이라고 써 있는데요. 뷰 다운로드를 가서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컴파일러 다운로드 위에 있는 거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나 보네요. 최종 버전이 버전 2.32이고요. 지금 XC8 컴파일러라고 되어 있는 거가 8비트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XC16은 16비트용, XC32는 32비트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실습 같은 경우는 8비트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쓸 거고요. 그래서 XC8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오늘 진행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요. 간혹 이제 또 이 컴파일러는 무료냐 아니면 유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컴파일러는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양산을 하실 때도 무료 버전 쓰셔도 됩니다. 단 이제 유료 버전이 있는데요.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컴파일러 무료 버전에서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을 쓰시게 되면 헥사 코드 사이즈를 좀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드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이제 플래시 사이즈도 줄겠죠. 그런 것들 그걸 줄므로써 이제 코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만약에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무료 버전으로 양산까지 가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기능상으로 그리고 코드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 이외에는 기능상으로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설치하시면 똑같이 쓸 수가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리눅스 버전, 맥 버전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버전에 따른 이제 차이점들을 보여주는 릴리즈 노트가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이고요. 한번 npdep x라는 거가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pdep x id라는 걸 설치를 하시고 나면 지금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바로 실행을 해서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 때 파일에 가셔서 뉴 프로젝트를 누르시거나 또는 화면에서 이렇게 노란색 네모 박스에 그리고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이제 선택하는 화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마이크로칩, 인베디드, 그리고 스탠드얼론 프로젝트. 약간 이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들은 저랑 다르실 수가 있어요. 버전이 똑같더라도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이게 동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더 추가를 해서 그렇고요. 아마도 이게 스탠드얼론 프로젝트는 지금 리스트에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저랑 똑같이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넥스트를 누르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디바이스는 PIC18F47Q10이라는 디바이스를 쓸 겁니다. 그래서 선택, 그리고 툴에 가셔서 지금 저는 PC에 데모보드가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이 데모보드가 지금 PC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툴즈에 PIC18F47Q10이라는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지금 만약에 이
이게 안 보인다고 하시면 지금 데모보드가 정상적으로 PC에 연결이 안 되어 있거나 또는 네,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하시고 넥스트. 지금 저는 컴파일러 버전이 컴파일러가 두 개가 되어 있죠. 똑같이 X18인데 버전이 2.31 그리고 2.32 두 가지가 올라가 있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하고 버전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버전들을 좀 여러 개 설치를 해서 좀 쓰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1점대 버전 또는 2.0대 버전도 추가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버전을 쓸 건지 선택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선택하셔서 사용 중에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종 버전인 버전 2.32를 클릭한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공간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 프로젝트 네임이라는 부분에 랩 1 이런 식으로 써서 프로젝트 명을 만드시면 됩니다. 랩 1이라고 쓰는 거는 임의로 만드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랑 꼭 똑같이 안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우리가 프로젝트명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간혹 특수문자나 아니면 처음에 특수문자로 시작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만 유의하시면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랩 1이라고 쓸 거고요. 피니시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화면 구성을 보시게 되면 대문을 좀 빼볼게요. 이쪽으로. 왼쪽에 랩 1이라는 게 생겼고 헤더 파일 부분, 그리고 소스 파일 부분, 이 안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 저랑 하나씩 다 해볼 겁니다.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new, 그리고 main.c. 우리가 코드를 만들게 되면 항상 main.c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main.c라는 파일을 일단 한번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c를 하고요. 파일 이름은 여기에서는 new mai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대로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그냥 main.c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main.c가 여기 추가가 됐고요. 이제 이 내용들은 아마 C를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좀 익숙한 화면으로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처럼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셔도 컴파일 됩니다. 컴파일러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지금처럼 컴파일 빌드 석세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게 되면 현재 얼마큼 쓰고 있는지까지도 다 보여요. 지금은 내용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를 거의 0%를 쓰고 있네요. main.c가 생겼고 이제 보통 쓰시는 거가 여기다가 이제 while문을 쓰시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main.c가 호출되면 while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동작을 하고 그 동작에 의해서 외부에서 어떤 인풋이 들어오거나 또는 외부에 있는 인풋에 의해서 출력을 내보내거나 그런 것들을 코드로 작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main.c를 보시고 이제 MCU는 코드에서만 돌기 때문에 사실 MCU 관련된 외부에 있는 오실레이터를 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에 예를 들어 그냥 BOR, 리셋 관련된 부분들, 왓츠업 타이머를 이네이블 할 건지 디세이블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MCU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지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컨피그레이션 비트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은 윈도우에 가셔서 타겟 메모리 뷰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빗 이 화면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트멜 디바이스로 처음 배우기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 컨피그레이션 비트라는 거가 퓨즈 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퓨즈 비트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 있는 걸 다 살펴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원이 켜졌을 때 어떤 오실레이터로 사용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오실레이터, 외부에 있는 오실레이터, 아니면 내부에 있는 낮은 주파수의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HF, INT, OSC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도 있고요. 위에도 있어요.
내부에 있는 오실레이터로 시작하는데 64메가로 동작할 건지 4메가로 동작할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오늘은 이렇게 좀 써볼게요. 내부에 있는 오실레이터로 굉장히 빠르게 이 MCU의 맥시멈 속도로 동작할 수 있게끔 할 거고 클럭 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MCU 내부에 있는 클럭을 외부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내부에 있는 오실레이터만 동작을 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오실레이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의 주파수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클럭을 이제 MCU의 핀으로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거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내부에 있는 클럭을 외부에서 오실로스코프 같은 것들로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파수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디세이블 할 거고요. 중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파워업 타이머. 전원이 켜졌을 때 바로 MCU가 동작을 할 건지 그리고 파워업 타이머를 켜서 MCU가 켜지자마자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한 60ms에서 80ms 정도의 딜레이를 준 다음에 켰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왜 쓰냐면 우리가 MCU에 전원을 넣었을 때 이상적인 것들은 전원이 0에서 3.3V까지 깨끗하게 올라가서 3.3V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들인데요. 간혹 이제 DCC 블럭이 동작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IC들하고 같이 동작을 하게 되면 처음에 전원을 켰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전원이 불안정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스킵하고 한 80ms 정도 스킵하고 그 뒤에 동작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워업 타임을 선택하시면 시간을 지연시킨 다음에 MCU가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80ms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LED를 켠다거나 했을 때는 눈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 제품을 만드실 때 이런 기능들을 쓰시게 되면 오동작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브라운아웃 리셋이고요. 흔히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리셋 IC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브라운아웃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전에 우리 전구 같은 것들을 써서 AC 100을 등 썼을 때 220V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전원이 딸려서 전력이 딸려서 5, 60V 아니면 100V 이렇게까지 영화 보면 나오죠. 공평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전원이 빠졌을 때 갈색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브라운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MCU에서는 3.3V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3.3V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2V 또는 2.5V 이렇게 빠져버리면 MCU에 있는 램에 있는 각들이 날아간다거나 내부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가 일부 손상이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려면 브라운아웃 리셋을 이네이블 시키고 그리고 브라운아웃의 전압 레벨을 어디까지 가져갈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9V, 2.45, 2.7, 2.8.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지워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램에 있는 값이 보통 이제 램에 있는 값을 1.5V 레벨로 이제 리텐션해서 그 값을 유지를 하는데요. 그런 변수 값들이 한번 1.5V 이하까지 내려가게 되면 MCU가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램에 있는 값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값을 받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전압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MCU를 강제적으로 리셋 시켜주는 이런 기능들을 쓰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레벨 1.9, 2.45, 2.7, 2.85 이 중에 고르실 수가 있고요. PPS 쓰셨던 분들도 계시죠.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PPS라는 거는 페리페럴 핀 셀렉트라는 기능이고요. MCU의 타이머의 출력 또는 UART 또는 I2C, SPI 이런 핀들을 사실 이전에는 MCU의 특정 핀들의 그런 기능들이 할당이 돼 있었거든요. 변경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마이크로칩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PPS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UART의 TX, UART의 RX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핀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 SPI도 마찬가지로 출력하는 핀, 클럭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핀에다가 할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시게 되면 잘만 할당하시면은 아트웍 굉장히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표현하는 거가 이제 PPS 락인데요. 그렇게 핀 배열을 바꿔놨는데
동작 중에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어떤 UART 신호의 출력이 다른 핀으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락 걸거나 아니면 락을 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와치도 타이머도 키든지 끄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 데모에서는 실습에서는 와치도 타이머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플래시 메모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텍션을 걸 수도 있고요. 블럭별로 이제 레인지가 정해져 있죠.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볼 내용들이 없어서 요것도 있네요. 네. 지금 간혹 이제 개발이 다 끝나서서 필드에 내보내면 어떤 분들은 내 코드를 아니면 다른 회사의 제품을 그대로 플래시M을 읽어서 하드웨어 카피해서 똑같이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네이블해서 막아놓으면 지금은 블럭 0, 프로텍티드 프롬 테이블 요 영역들을 막아놓으면 외부에서 PK3나 PK4, ICD4, PM3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장비로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꼼수를 써서 읽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리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피가 안 될 수 있게 하려면 이 방법들을 쓰시면 되고요. 단점이 있죠. 딴 사람도 못 읽기 때문에 나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버전이 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UART 같은 것들 이용해서 내부에 이제 버전 정보 같은 것들을 출력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 선택을 하고요. 지금 바뀐 부분은 이렇게 색상이 변경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Generate Source Code to Output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조금 전에 설정한 방법 그대로 코드가 제너레이션 됩니다. 이걸 그대로 Ctrl A 전체 선택하고 Ctrl C 해서 전체 카피를 하고요. 메인.c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설정한 그대로 이제 컴필레이션 비트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대로 컴파일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거가 컴파일이고요. 지금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컴파일이 진행이 됩니다. 네, 문제없이 컴파일이 됐고요. 물론 아무런 동작을 안 하겠죠. GPIO도 설정한 게 없고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라고 명시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이거하고 지금 동일하고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여기까지를 반복을 한번 해보시면 사실 두세 번 정도만 반복해 보시고 그 다음날 한 번 정도 더 해보시면 잊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간혹 디바이스를 딴 걸로 바꾸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이 대시보드라는 이 화면에서 무슨 도구처럼 되어 있죠. 이 프로젝트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프로젝트 프로퍼티즈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디바이스를 다른 걸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시보드 이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은 윈도우에 가셔서 대시보드가 여기 있네요. 윈도우에서 대시보드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거는 지금 컴파일러 버전 그리고 컴파일하게 되면 데이터 영역, 램 영역이죠. 그리고 플래시 영역, 이 영역을 얼마큼 쓰고 있는지, 얼마큼 남았는지 화면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의 화면으로 넘어가세요. 지금 여기에서 다룰 내용들은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다 살펴봤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컴파일, npx id 다운로드하는 경로들, C8 컴파일러를 다운로드하는 경로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명시를 해놨고요.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스탠드얼론 프로젝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좀 전에 데모를 보여드렸고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든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까지 데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별도로
자리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드가 없어도 지금까지 하시는 것들은 다 해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후에 있는 것들도 코드 작성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텍사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동작하는 거는 좀 보기 힘드시겠죠. 네, 이제 데모보드를 가지고 실제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기 전에 약간 내부에 있는 데모보드의 회로도를 잠깐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링크로 드린 링크로 드린 부분을 다운로드 하셔서 압축을 푸시면 이것도 있을 거예요. PRC18F 47Q10 QDST 나노 스키메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회로도까지 다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 데모 보드에서 주로 이제 쓸 거가 LED를 껐다키는 거고요. 그리고 버튼을 이제 한번 동작시키는 것들 두 가지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회로도를 써서 보면 회로도가 여기 위에 있네요. 지금 MCU 주변에 있는 회로 구성이고요. 각 포트들이 다 빠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지만 전원 사이에 캐패시터 하나, 그리고 전원 사이에 캐패시터 하나. 사실 두 개만 있으면 MCU 회로 구성은 끝입니다. 사실. 그 이외에 GPI를 어떻게 쓸 건지 하는 부분만 추가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뭐 이전에는 이 근처에다가 뭐 LDO도 하나씩 더 써야 되고요. 왜냐면 코어가 동작하는 거하고 MCU가 동작하는 거 하나, 그리고 여러 개의 캐패시터들, 또 비드를 써야 되는 경우들, 또는 이제 저항들도 몇 개 연결해야 되고 하는데,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캐패시터 딱 두 개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핀수가 작은 것들은 VD 그라운드가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핀수가 좀 작고 한 18핀 아니면 뭐 24핀 이 정도 급에는 그 캐패시터도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0.1 마이크로페럿이죠. 값 하나만 쓰시고요. 이제 MCLR에 있는 풀업 저항도 이렇게 외부에다 쓰기도 하는데요. 내부에 있는 거 쓸 수도 있어요. 내부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 100kΩ이 달려 있죠. 여기는. 근데 내부에 있는 거는 한 4kΩ, 3kΩ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저전력, 몇 나노 암페어를 다투시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부에 있는 저항을 쓰시는 게 더 유리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냥 내부에 있는 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안 써도 될 파트를 밖에다 추가하실 필요는 없겠죠. 오늘은 버튼 하고요. 그리고 LED를 켜볼 건데요. 지금 버튼 같은 경우에는 R-Echo2라고 하는 이 포트에 연결되어 있고, LED는 R-Echo0에 해당하는 포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볼까요? R-Echo0. 지금 R-Echo0이라고 하는 23번 포트에 LED 연결, 그리고 R-Echo2 스위치가 여기 연결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